자기가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늘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도 대비를 안 하는 내가 문제지. 경제 지문은 늘 나오는데 경제 원론책 한 번을 제대로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우리 수능 만점을 위한 중등국어 공부법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수능 최저도 그렇고 아니면 수능 정시 비중도 다 고려했을 때 의대와 정시는 따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중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 한 2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어머님들이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표점이 높은 과목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럼 표점이 높다 그러면 국어 과목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고, 시간 대비해서 먼저 완성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 과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어를 안정적으로 수능 만점을 향해서 가기 위한 국어 공부법을 오늘부터 배워볼 거예요. 의과대학을 가기 위한 국어 공부법, 즉 만점에 가깝기 위해서는 비문학 독서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입시 제도화에서는 국어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와 합법 작문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을 선택하는 게 표준 점수가 높다. 네. 그래서 똑같이 100점을 맞았더라도 문법을 선택했을 때 1, 2점 정도 유리한데, 상위권 대학에서 1, 2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숟가락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직윤이나 요번에 고려대학교도 내신형 정시를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내신을 아주 잘 받은 아이하고 못 받은 아이하고 한 문제 차이 정도 이내로 나요. 네. 그러니까 이 표점 정도 차이가, 물론 정시에서 어떤 아이가 내신을 전교 1등을 계속 했던 애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이 표점 하나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면 선택 과목은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과학과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과학, 수학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한 번 성적이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는 영어나 국어를 조기 완성해 놓고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최상위권 대학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수학, 과학에서는 거의 만점 수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과학 만점자는 5,000명 이상이 나오고 수학 만점자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네.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중상위권이라면 수과학으로 완전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최상위권이라면 나의 경쟁자들은 수과학은 거의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가장 만점자가 적은 국어에서 내가 얼마나 만점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학교 레벨이 정해지는 것이지, 수학과학은 못하면 아예 진입이 안 되고요. 수학과학은 잘한다는 전제에서 국어 레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국어에 대한 전략을 미리 잘 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비문학은 지금 저희가 어머님들도 이젠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어려운지 본문을 보신 분들은 다들 이게 걱정이 이제 막 늘어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의심스러우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비문학 지문을 보시고 소설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책을 많이 읽는 게 여기에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될 건지를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직통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세요. 그러니까 독서는 하되 독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책 한 권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한 1,800자에서 학년이 어릴 때는 7, 800자, 2,000자 정도 수준의 글을, 아주 어려운 글을 보고 수학 문제 풀듯이 이거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단문 독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비문학 읽기라는 게. 그래서 구조화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구조화라 그래서 용어가 어렵지 이게 늘 하던 것들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이 됐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하면서 읽으면서
항상 기본은 그래요. 중심 문장을 찾고 그다음에 도식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좋고요. 도식화라는 게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순서를 묻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읽기만 한다면 머릿속에 안 그려놓고 가게 되면은 되게 지문이 헷갈려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적어보고 그렇게 적어보면서 그 내용을 팔로우하는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세요. 중심 문장을 그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은 못 적어요. 그럼 제가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매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계속 불러주면 나중에는 그 중심 문장이라는 게 초등학생 정도 되면 문장 안에 있어요. 거진. 자기가 작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책 한 두 권만 띄고 나면 여기는 중심 문장이 뭘까? 그러면 두 번째 줄에는 뭐요? 이게 딱딱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뭐라고 하면 될까? 요거요. 야,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불러준다는 거, 그 분석하면서 읽고 그다음에 밑줄 치면서 읽는 연습을 좀 시키는 게 구조하고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학년이 어릴 때는 전환 문구.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만 해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런 아이일 때 빨간색으로 밑줄 치라는 거. 이제부터 앞에 한 얘기와 다른 얘기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서 부가하는 얘기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이란 말을 또 썼을까? 이거는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싶다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제부터는 평상시 집중력보다 더 집중하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나왔으면 뭐 해야 되지?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집중! 그래요. 아, 귀여워요. 네. 그러면 하지만 나왔으면 뭐 해야 되지? 집중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읽는 모든 책에서 하지만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해준다기보다는 아이가 뭔가 조금씩 체화되는 연습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온통 다 국어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그렇게 따로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많이 해줄 필요도 없는 과목이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며 깊게 읽기인데요. 저는 여기서는 되게 암기력이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력 중에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업 기억력은 그 정보를 저장해서 이걸 문제에 맞게 자기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쩌면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업 기억력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 순서를 보면은 지문을 그냥 막연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게 되죠.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문제를 읽고 지문 한번 읽어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문제랑 지문이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를 좀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문을 읽을 때 아까 전에 그 도식화하는 것도 좋고 중심 문장 적는 것도 좋고 머릿속에서 부분과 전체를 계속 고려를 하면서 읽는 거 이걸 의식적으로 되게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문학 문제 풀기가 있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시작은 쉽게 갈수록 어렵게. 그죠? 쉬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것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고 항상 풀고 나서는 문제를 푼다. 네, 문제를 풀고 나서는 해설서를 꼭 읽어야 돼요. 네, 감으로 풀었던 것들이 실력이 되려면은 내 생각이 정말 이 해설서에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지 이렇게 일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항상 해설서를 참고하는 거. 비문학도요. 우리가 왜 항아리를 채우려면 일정 수준의 물을 부어야지 그 항아리가 넘치듯이 적절한 연습 시간과 분명 동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꾸준한 연습으로 일단은 본인이 점수화 시켜봤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누구든지 지문은 처음 보거든요. 예전에 봤던 지문들이 그렇게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비문학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새로운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좀 더 다잡고 이제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도 강점, 약점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약점을 극복했을 때 그런 성취감들이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거든요. 작년 아이들이 본 거죠. 대수능 시험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브레튼 우즈 체제 문제인데요.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안에 있는 이것도 순서가 조금 있는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읽어내면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뭐 용인외고, 상상고, 영재고, 휘문고, 전교 1등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과학고, 영재고 애들까지. 전국에 만점자가 28명 나왔다는 거는 걔네들 알고 풀었겠어요? 찍었겠어요? 저는 진짜 알고 푼 애가 5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고3 중에서 작년 또 재수생 포함해서. 네. 그러면 그 늘스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도 대비를 안 한 내가 문제지. 왜 자꾸 어렵다고. 어렵게 나오면 대비를 했어야지. 수학 어렵게 나오면 끙끙거리고 푸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질문은 늘 나오는데 왜 기출 문제만 계속 풀고 경제 원론책 한 번을 제대로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지문 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문제만 계속 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출문제 풀고 있으면 나도 기출문제 계속 풀어. 그러면 2등급까지 나오겠지.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재수생들이 다 똑같이 푸는 책이 뭐예요? 수특, 수한, 기출문제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 다 풀고 있으니까 거기서 변별력이 나오겠냐고. 그 다음 단계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책으로 국어 수업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애들 얘기 들어보면 국어 수업 듣는 애들 보면은 모의고사 받자마자 보는 게 오늘은 표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그래프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부터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프 나왔나 네. 안 나왔나를 확인하는데 한쪽은 그래프 나오면 을상, 한쪽은 그래프 나오면 만세라니까요. 자, 그게 중학생을 위한 공부법. 국어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특히 비문학 준비하자.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했던 맥락이랑 비슷한데 배경 지식을 함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가 있어요. 그 2020학년도에 BIS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BIS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소장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쭉 따라가면서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 학부모님 중에 고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6문제가 달려있어요. 보시면은 6문제가 달려있어서 이걸 적어도 한 12분 안에는 풀어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학생들은 풀 수 있는데 이분은 20분 걸렸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 40분 문제를 딱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어떻게 푸셨냐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도 안 읽힌대요. 본문을 하나도 안 익히고 1학년 때 이제 교양으로 들었던 이중구 교수님 수업이라든지 그런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풀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 이게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성이라고.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그냥 생으로 문제를 봐도 풀렸어요. 생으로 문제를 본다는 건 그냥 독해력만으로 풀렸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독해력 실력이 좋아졌다고 안 좋아졌다고요? 옛날보다? 좋아졌다니까요. 그러면 생으로 풀 수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변별이 안 되겠죠, 그러면 국어 100점짜리가 5,000명, 10,000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점자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내왔고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온 지가 4년 전부터 정도예요. 배경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푸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그럼 배경식 언제 키울 거냐? 이게 중학교 때가 최고라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정말 가리지 말고 전 모든 영역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지 않는 뭐 비트코인에 대한 거, NFT에 관한 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배우는데 그거를 전부 책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로 풀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든지 서치를 하든지 저 밑에 보면 신문기사, TV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계속 익혀놓으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글이 나오는 거하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 나오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계속 다음으로 갑니다. 어휘 가겠습니다. 어휘는 이제 암기 영역이라고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그 어휘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도요. 아이들이 의외로 보면 한자 어휘를 잘 몰라요. 한자어도 모르고 특히 뭐 고전 어휘는 뭐 당연한 거고 고등에서 이걸 몰아서 해결하는 건 거의 시간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개념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자어나 이런 것들 엄마가 고급 어휘를 계속 써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세요. 그래서 듣는 게 고급이면은 아이들도 이제 나오는 것도 고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단계적으로 어휘책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 뭐 어휘톡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어휘를 인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꼭 잡아야 되는 게 비문학 어휘인 것 같아요. 배경 지식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문학 어휘를 알아야지 읽을 수 있는 거고 고전 어휘, 어떤 표현이 뭐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고전 어휘, 특히
문학에서는요. 그 아이들이 선지를 못 읽어서 다 틀리거든요. 1, 2, 3, 4, 5에 제시된 그 개념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지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어들을 위해서라도 어휘는 꼭 이제 극복이 좀 돼야 되고요. 어휘집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해설서를 읽어서 그냥 감으로 맞추던 것들이 실력으로 승화되도록 꼭 과정을 맞추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문법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언매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다는 게 일단은 비문학인데,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꼭 문법이었거든요. 문학이 거기 낀 적은 없어요. 맞아요. 화작도 낀 적은 없어요. 가장 어려운 10문제 중에서 문학하고 화작이 낀 적은 거의 없는 걸로 돼 있고, 비문학이 거의 대부분인데 문법이 한두 문제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옛날보다 좀 쉬워진 게 이제 문법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언어와 매체라는.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언어와 매체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언매 선택했을 때 저희가 그 표점차를 조금 표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매가 항상 한 2점, 3점, 5점 많게는 지금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 본 것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추적을 했을 때 항상 언매가 표점이 높거든요. 근데 의대가 아시겠지만 1, 2점 차이로 굉장히 당락이 결정되는 아니면 학교 레벨이 변하는 그런 과다 보니 그쪽을 하신다 그러면 언매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점수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비문학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이거든요. 근데 언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이 아는 지식 안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간편하게 처리가 돼서 그 다음 비문학 읽을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정말 문학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을 다 본다는 것도 솔직히 불가능하고 계속 비문학만큼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현대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고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같아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오시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하고 그 간담회 비슷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 가질 거고 오늘은 학생들도 몇 명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학생들도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도 현장에서 어머니들과 시간 보내고 우리들 더 좋은 정보로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